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오토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뭐 축구 이야기 좀 하도록 하고요. 1부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교착 상태입니다. 어느 전선에서도 뭐 뚜렷한 지금 전황이 보고되고 있지 않고,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드네프르강 동안 그냥 남한이죠. 그쪽으로 침투해서 지금 국기를 향했다.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첩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주력 부대가 들어간 건 아니고 아마 정찰부대, 선견대가 들어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전투는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세를 너무 지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계된 이제 한국의 안보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다루면서 제가 이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이 그간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 수출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뭐 허접한 장비 같은 걸 갖다 제공했었는데, 뭐 폴란드에다가 이제 무기를 이제 파는 게 굉장히 대규모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올해가 2022년인데 2020년에 비해서 무려 3배의 무기 수출을 시현한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한 5개년도를 갖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계 이제 8위의 무기 수출 대국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는 뭐 폴란드에 무기 파는 거 가지고 무슨 뭐 월드컵 4강 간 것처럼 난리치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진짜 한국처럼 러시아의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안 하면서 그 틈새를 노리고 무기를 수출해서 돈을 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촐싹대면서 자랑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우크라이나 서방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재평 구도가, 안보 구도가 이제 짜여질 때, 그때 한국 너그는 뭐 했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새 폴란드에 무기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뭐 한국 뭐 수출이 잘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겨야 될 일이겠지만, 그걸 지나치게 우크라이나 자체를 자극할 정도로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떠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2020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수출 물량이 3배 정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순위는 뭐 세계 8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 이제 딱 한 나라 폴란드에 대한 수출입니다. 폴란드가 지난 8월 달에 계약을 해서 10월 19일 날 아마 출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며칠 전에 입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뭐 한국 무기 도입하는 그걸 대대적으로 이렇게 뭐 홍보하고 뭐 셀러브레이션 하는 모양인데, 그거야 뭐 한국 국익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왜 그럼 한국 무기가 그래 잘 팔리느냐? 그게 무슨 한국 무기가 러시아나 서방제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세 가지 이유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성비입니다. 그냥 동일한 조건에 있는 다른 나라 무기보다 월등히 이제 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주포라든가 그다음에 신형 전차라든가 그런 어떤 최첨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로 싸고요. 미국이나 서방제 무기에 비해서. 그다음에 막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만 좀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제 무기, 서방제 무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나라 재정으로는 그런 무기들을 수입할 수가 없으니 차선책으로 한국 무기를 이제 찾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거의 뭐 대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폴란드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최근에는 루마니아, 그다음 그 인근의 국가까지 아마 조심스럽게 아마 한국과의 어떤 무기 수입 같은 거를 아마 타진해보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물량이 정확치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이제 따져보니까 일단 한국이 자랑한다는 K9 자주포 있죠. 그거는 일단 세계 최고 자주포는 무슨 판츠 하우비츠 2000 독일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는 월등히 싸면서 판츠 하우비츠 2000에 굴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보유한 거로 그렇게 평판이 좋습니다. K9 자주포가. 근데 이제 인도나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K9과 유사한 자주포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발사할 때의 동영상을 보니까 한국 그 K9 자주포는 거의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요동을 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사격 통제 장치를 우수한 걸 쓴다 하더라도 최초 발사 시점에 그렇게 차체가 요동친다면은 정확한 타격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도, 중국 이런 것보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폴란드에 한 648문 K9, 648문이 수출됐고, 그 다음에 전차는 K2 흑표 전차를 포함해서 전량의 흑표 전차 같지는 않습니다. 980대가 수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인장 로켓 K239라는 게 있는데 이게 288기. 그 다음에 전투기 FA-50이죠. 이게 이제 48기가 수출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로 직접 하는 건 아닌데, 오래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게 155mm 이제 유탄포, 거기에 이제 포탄 10만 발을 막 미국으로 건네줬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재고가 딸리니까 한국을 10만 불 받아서 메꾸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10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한국 국방부는 애써 그걸 이제 부인하려고, 우리는 미국이 줬지 우크라이나 준 게 아니다라고 이제 애써 이제 그걸 부정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 뭐 주변에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포탄은 우크라이나로 간다라고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일단 폴란드가 기존에 이제 구러시아제 무기를, 구소련제 무기를 쓰다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나토식으로 이제 무기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한국제 무기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제 무기하고 포탄은 이제 대포의 구경이라든가 이런 게 말이죠. 그래서 한국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만약에 폴란드가 아무리 재정이 좋아서 미국이나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독일제 무기를 산다 하더라도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그런 대규모 군수 산업을 이룩하진 않고 있고요. 자체 이제 병력도 굉장히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 전쟁이 터졌을 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그 물동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만약에 추가로 폴란드가 무기를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걸 생산해서 제조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가성비, 저렴한 예산, 그 다음에 나토, 구서방 무기들을 호환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비교적 빨리 생산해서 그다음 입고 하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폴란드가 저렇게 대규모 무기를 수입하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기를 이제 국산화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되겠는데, 과거에는 이제 미제 무기 의존하다가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국방 체계를 국산화, 우리가 쓰고 있는 무기를 전부 국산화한다고 우리가 전쟁을 잘하게 될까요? 그건 또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우리가 자국의 어떤 그 국산화, 무기 국산화를 갖다가 목표로 하지 않고 그냥 100% 외국에 의존한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일 때 굉장히 아마 좋지 않은 조건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대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사 이제 자체 무기, 국산 무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전방에 배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다량의 무기를 구입할 때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은 우리는 일부는 우리 자체 국산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군수산업 쪽에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이제 바게닝 칩으로 쓴다는 거지. 모든 국방 체계, 무기 체계를 국산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뭐하여간 돈이라는 건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죠. 무조건 최첨단의 가장 성능 좋은 무기를 써서 적군을 타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 국방 체계, 그 다음에 어떤 무기 산업 같은 구조는 굉장히 이제 왜소화되었던 게 사실인데, 요 한 20년, 짧게 잡았으면 요 10년 동안 굉장히 이제 발군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 세계가 무시 못할 그런 어떤 무기 수출 대국으로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 전투기가 수출했다고 하는데, 실제 전투기, 우리 전투기는 무슨 그 러시아나 미군의 주력 전투기와 상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전투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라고 있죠. 항공우주 그 항공 주식회사.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항공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 외국에 우리가 팔고 있는 거는 딱 두 개 기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50이라는 거 연습기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가벼운 무기들을 장착한 경전투기가 있는데, 그걸 갖다 이번에 폴란드에 좀 다량으로 팔았다가 지금까지는 아마 남미 쪽에 페루를 중심으로 해서 남미,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한테 그 비행기 항공기를 좀 팔은 적은 있습니다만, 아마 폴란드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아마 다른 나라들도 아마 수출선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뭐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 무기들 보면은 전부 앞에 K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주포도 K, 전차도 K, 무슨 소총도 K, 전부 K를 붙이는데 이건 좀 아니란 방식이죠. 왜냐면은
무기라는 게 그냥 그 시리얼 넘버, 근데 제식 번호만 딱 본다면 아 이게 무슨 기종이다, 어떤 무기다는 것 같다 식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K자로만 시작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자면 미국 한번 보십시오. 전투기 갖고 있는 파이터지 않습니까? F-15, F-16 이건 파이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C4, 뭐 C3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캐리어, 수송기죠. 그다음에 이제 B-29라든가 B-52 이건 이제 보머, 폭격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파벳의 영문자하고 숫자만 보더라도 아 이게 어떤 기종의 어떤 무기고 그다음에 이게 대체적으로 언제 생산된 거다라는 걸 갖다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한국군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무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나중에 다시 한번 식별 번호를 전술 번호로 매길 때 이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문제제기하고 싶은 거는 막 이런 무기 같은 걸 팔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서 이런 장사들을 잘 해먹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진정한 미국의 동맹국이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서구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라고 스스로 공표해 놓고는 과연 미국이나 서방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미진하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0% 이상은 지난 그 문재인 정권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사일 도발이 워낙 많으니까 한미일이 독자적으로 북한, 그다음에 북한 기업, 뭐 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뭐 단체,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개인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는 독자적인 제재를 가는 게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게 유엔에서 지금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커니즘으로는 그냥 이런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 한국도 수년 전부터 이제 대북 제재를 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마 그 폭과 깊이나 이제 규모 이런 게 더 이제 증가되지 않을까, 더 확대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지금 미사일을 수십 발이 날라오는데 맨날 우리 하는 게 킬첸이 어떻다, 그 다음에 한국형 뭐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가 어떨까, 이게 믿을만 하다라고 이제 애써 강조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의 MD 시스템을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건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삼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 자체도 동일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 한국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일단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면은 닭살 돋는 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심지어 프로페셔널한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들이 우리나라의 고릿한 국민 정서를 감안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습성이 붙었는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일본하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그렇다면 일본을 제껴놓고 미국의 MD 시스템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여전히 미국의 MD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싱크탱크라든가 하는 거는 설사 한국이 MD 시스템에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제 그 한국형 방어 시스템과 미국 그 시스템을 갖다가 연계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하고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합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외교적 발언들만 남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국방부는 MD 시스템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런데 이런 안이한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과거와 달리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건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영국과 일본,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 서로의 공군기가 각국의 공군기지에 서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한 겁니다. 쉽게 하면은 일본 전투기가 런던 주변에 영국에 착륙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국이 갖고 있는 항모에다가 착륙시킨다든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영국의 전폭기가 일본 본토에 이착륙하는 거, 이런 연습을 지금 한 게 사실이거든요.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똑같은 일을 러시아 공군하고 중국 공군이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설사 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영원한 적의 우방이나 동맹이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2022년을 기점으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라는 게 결국 한미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게 3대 3으로 지금 이제 각축을 벌이는,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제한된 조건, 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공군기들이 서로 상호 이착륙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관계를 형성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그 한미일 간의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뭐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중국 지금 해군 그간에 해군 함정을 갖다 무작위를 찍어내가지고 이제 미군보다도 오히려 함정 숫자는 많습니다. 물론 뭐 질적 수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긴 하나, 일단 양적으로 숫자를 늘려서 함정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지금 그 특히 이제 중국 해군이 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국을 도발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동해안에 출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근해까지, 일본 근해까지 접근을 하고, 스시마 섬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그런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민감한 군사 기동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러시아하고도 같이 이제 연합 훈련을 하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동해상에서 걔들이 출몰했다 그러면은 설사 포를 쏘든가 이제 대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군함을 출동시켜야 됩니다. 출동시켜서 긴장을 고조하고 걔들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예 출동시키지를 않죠. 출동시킨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예컨대 저쪽에서 공군기가 50대 동원됐다, 그다음 함정이 10대 정도 동원됐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그 절반 이상의 전력 정도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걸 하지 않죠. 맨날 이 국방에서도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런 게 지금 뭐 거의 보편화된 우리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국방부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거나 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딴 식으로 대응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준전시 상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극히 상식적인, 그다음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의 한국, 뭐 문제냐 노무현이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건 이미 옛날 물 건너간 이야기고, 지금 현재 보수파라고 자칭하는 그 정부조차도 최소한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폭력 사태가 났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적군을 이길 수 있는가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주적은 북한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북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고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세력들하고 지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뭐 거의 전에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나 국방백세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발간하는 국방백세의 주적이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뭐 주적으로 하는지 그냥 단순한 적이라고 할지 그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검토가 되겠으나, 약간 그걸 다시 재삽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면은, 적이 없는 국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이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주적은 중국과 물론 대적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구도입니다만, 순수히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심지어 뉴질랜드, 호주도 주적을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 않는다,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미국이 적입니까? 일본이 적입니까? 그냥 지난 정권 때 그런 식의 인식이 국민들한테 팽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징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일본이 독도를 쳐들어갈 가능성이 제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전혀 없잖아요. 그걸 갖고는 북한이 아닌 일본이 주적일지 모른다는 그런 거짓 소문 내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짓거리를 지난 정부에서 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그런 짓거리를 못하도록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외교부의 조윤동 차관이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KBS하고 인터뷰한 과정에서 KBS 기자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해서 국방 예산을 2%를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첨단 무기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독자적인 움직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제가 잘 알고 있는 조윤동 차관이 아마 그걸 앞뒤 자르고 이제 부연 설명을 안 하고 했으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일본은 우리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어느 나라의 국방을 관리하는데 옆에 나라하고 상의하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이 어떤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든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일본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일이 정권에서 나온다는 거는 조인동 외교차관의 실수라기보다는 뭔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계속해서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트집을 잡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라고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해프닝이 자꾸 발생한다면은 궁극의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는 건 요원합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중국이 대만을 친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북한이 한국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할 거라 하는 것은 이제 뉴핑뿐만 아니고 전 세계 다 유포되어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물론 그 강도나 규모, 폭과 깊이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일단 어떤 형식으로든지 북한이 도발을 할 거다라는 거는 삼척 동자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단 군 병력입니다. 아무리 전자무기가 판을 치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군 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0만, 지금은 60만 아니고 50몇만을 줄어들었습니다만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된 이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좌파 정권에 들어서면 군인들의 기강을 흐트리게 하거나 군인들의 어떤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건 물론이고 있거니와 병력 자체도 계속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망한 대표적 사례가 프랑스였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는 2차 대전 발발 이전에 30년 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계속해서 군비를 깎았죠. 그걸 복지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군인들의 일선 장병들의 복무 기간도 계속 줄였습니다. 처음에 뭐 2년 몇 개월 하다가 2년, 1년 반, 나중에 8개월까지 떨어집니다. 그 20년 동안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사이 20년 동안 나치 독일은 어마어마한 군비 증강을 하게 되죠. 전 세계 어떤 나라와도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쟁이 터졌는데 나폴레옹의 후예들이라는 이 프랑스를 한 달 반 만에 나치 독일에 아작을 내버립니다.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전토가 독일군에게 점령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복해버리죠. 파리가 떨어지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죠. 왜? 전쟁 방식을 몰랐던 겁니다. 여전히 프랑스는 1차 대전 때 사고방식이 젖어 있었고 나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전략 전술책을 수립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한 달 반 만에 망했던 겁니다. 그때 페탕 원수, 프랑스의 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프랑스가 독일한테 진 거는 순전히 좌파 정권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계속해서 군의 질적, 양적 수준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좌파 정권들이죠. 자국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병력 규모는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때 왜 졌느냐? 간단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한 개 이유만 들어도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병력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50몇 개국과 동시에 전쟁을 한다? 여러 개의 전선을 같이 운영하는데 나치 독일이 운용했던 그 병력 가중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인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체계.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확인이 드러났죠. 서방의, 특히 미국의 무기체계가 러시아제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중간한 낑긴 국가는 좀 힘들 겁니다. 아무리 미제 무기가 좋다고 한들 자기들 재정 사정으로는 서방제 무기로 다 이제 국방 체계를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빚을 지든지 재정적으로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울 의지의 문제인데요.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호기롭게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가 동부전선 망하고 헤르손도 뺏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전투가 아닌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러시아 국민들한테 팽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5%의 인구가 평화 협상을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와 정전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물론 이거는 메두사라는 독립 매체이기 때문에 프로파간다로 얼룩진 그런 러시아 매체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동일한 선상에서 약간의 이제 오차 범위 같은 걸 생각해야 되겠죠. 하여튼 러시아 국민 55%가 전쟁에 반대하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확전을 해야 된다라는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 두 달 전에 37%였는데 얼마 전에는 25%, 심지어 일부 지역에는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은 전선에 있는 러시아 야전군이 아무리 높은 사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이 전쟁의 당위라든지 이길 성산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전쟁을 러시아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명백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무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 전쟁에 명분이 있는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라는 가치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 전쟁에 합리화되지 않는다면은 맹목적인 사기라는 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익을 쳐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싸울 의지. 세 번째 요인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개 요소가 다 있다 한다면은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와 엄청난 병력과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전력이 너무나 우리의 어떤 표준적인 어떤 능력을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은 자국만으로 우리 힘만으로는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동맹과 타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놈과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얘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의혹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가장 한국 안보를 갖다 위태롭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런 불안한 어떤 그 정세 이런 건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해서 지탱될 건데요. 구체적으로 반미는 아닙니다만 우파 정권이 들었어도 계속해서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요 한 수십 년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제가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초임 사무관 때 모시고 있던 그 국장이 반기문, 나중에 외교 차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들어가 있었죠. 안보수석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무현 정부가 삽질하고 미국과 트집을 잡고 의도적인 비의도적인 여러 가지 사태를 발생시킵니다. 문제를.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은 의혹의 눈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반기문 그때 그 수석이 노무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오래된 친구를 한번 잃게 되면은 잃어버린 그 친구를 다시 찾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거는 외교수석으로서 외교안보의 전반적인 틀을 잡는데 그리고 앞으로 한국 외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한 이런 데 대해서 큰 청사진을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 노무현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기문 그 당시 수석이 겨울인데도 등에 땀이 쫙 배이더라는 거죠. 런닝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 다시는 이 대통령한테 뼈에 있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해봐야 저런 식의 반응을 하니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게 계속해서 정권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데려가 외유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 2년 동안은 거의 한국에 별로 있지도 아니죠. 노무현 같은 경우는 맨날 바깥에 돌아다니고 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외교 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자, 이런 사례를 한번 보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가 너무나 또 부러워하는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 이상한 움직임들, 이게 우리의 고유한 우방의 눈에 드러났다. 이런 의혹의 눈치를 계속 바라본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혁명 21이 목이 터져라 한국의 안보를 고함쳐도 한국은 결정적 순간에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황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국면, 여러분들 이런 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이걸로 마치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